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난 널 죽였어. 자, 3년 동안 이건 그냥 노래 가사였죠. 그렇죠? 디사비디를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만들어준 곡 로맨틱 허미사이드의 어둡고 우울한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옷장에서 아이폰으로 이 곡을 녹음했는데 이건 정말 상징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 이별 노래는 한 10대를 완전한 Z세대 아이콘으로 만들었고 음반 계약, 전 세계 매진 투어 등 모든 것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가사는 끝난 로맨스에 대한 은유? 즉, 시적이고 예술적인 환상으로 여겨졌습니다. 2025년 9월 8일 전까지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 시가 끔찍하게 현실적인 무언가로 변질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의 먼지 쌓인 견인차 보관소에서 지독한 악취가 경찰을 검은색 테슬라 차량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테슬라는 아티스트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그가 숨겨왔던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15세 소녀의 부패한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로맨틱 허미사이드는 더 이상 히트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범행 계획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팬들이 그의 콘서트에서 열광하며 외쳤던 가사는 더 이상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재적인 자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바이럴 팝송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 스타를 만들었던 단어들이 이제 그가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죠. 2025년 9월 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할리우드 견인차 보관소 불운한 차량들의 금속 시체로 가득 찬 거대하고 먼지 쌓인 그곳에서 늦여름의 더위는 이미 불쾌한 냄새를 훨씬 더 심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 일과를 보내던 한 직원이 며칠 전에 압수된 검은색 테슬라에서 나는 아주 지독하고 스며드는 악취를 알아차렸습니다. 그 차는 유명인 거주지로 알려진 할리우드 힐스의 초호화 지역인 버드 스트리트에서 버려진 채로 발견되어 견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액체 누출이나 오래된 차 내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냄새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명백한 부패의 악취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견인차 보관소 직원은 LAPD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경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냄새의 근원지는 금세 테슬라의 트렁크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들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참혹한 현실이 즉시 명백해졌습니다. 안에는 가방에 쌓인 사람의 유해가 있었습니다. 시신은 너무 심하게 부패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현장은 끔찍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관 사무소의 수사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첫 번째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이 차의 소유주는 누구인가? 차량 등록 조회를 통해 충격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테슬라는 전 세계의 디사비디로 알려진 휴스턴 출신의 20세 뮤지션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우울하고 내성적인 노래로 유명한 이 떠오르는 스타는 이제 살인사건 수사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광란이 시작되면서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희생자의 신원이었습니다. 며칠이 걸렸지만 LA 카운티 검시관 사무소는 마침내 치과 기록을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희생자는 1년여 전인 2024년 4월 5일 레이크 엘시노어의 자택에서 실종 신고된 15세 소녀 셀레스트 리바스였습니다. 그녀가 사라졌을 때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였죠. 이 소식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랑받는 뮤지션, 실종된 아이, 그리고 잔인하고 끔찍한 결말. 이 사건은 즉시 살인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디사비디 본인은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월드 투어 중이었지만 이것이 의혹의 폭풍을 막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 그의 이름, 그리고 이제 그의 과거와 불안할 정도로 얽히게 될 한 어린 소녀.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야기는 이미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의 이야기였습니다. 헤드라인의 이름이 되기 전 셀레스트 리바스는 딸이었고 자매였으며 친구였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회 출신의 15세 소녀였죠. 하지만 1년 넘게 그녀의 가족을 제외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녀는 기본적으로 유령이었습니다. 그저 실종자 전단지 속의 얼굴일 뿐이었죠. 셀레스트는 2024년 4월 5일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걱정에 휩싸인 그녀의 가족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묵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이 셀레스트를 또 다른 가출 청소년으로 분류하며 그들의 우려를 일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항상 보는 꼬리표이며 수색의 시급성을 감소시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비극적인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몇몇 증언에 따르면 셀레스트는 문제가 있는 10대였습니다. 이전에도 가출한 적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나중에 기자들에게 셀레스트에게 데이비드라는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그들이 래퍼 디사브이디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팬심을 가진 소녀의 짝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영역으로 치다른 관계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최악의 두려움은 법 집행기관의 무대응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7개월 동안 그들은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희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희망은 2025년 9월 8일 테슬라에서 발견된 시신이 그녀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출 청소년으로 치부되었던 소녀는 이제 잔혹한 살인사건의 희생자가 되었고 그녀의 시신은 그녀가 연루되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유명인의 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발견에 대한 세부사항은 가슴 아팠습니다. 검시관 보고서에는 그녀가 검은색 튜브톱, 레깅스, 그리고 몇 가지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은 옷이었고 비극적으로 짧게 끝난 삶에 대한 마지막 침묵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를 보호해야 할 시스템은 실패했고 이제 대중이 알지 못했던 한 아이를 애도하는 동안 모든 시선은 그의 삶과 불가해하게 그리고 이제는 비극적으로 연결된 그 남자에게로 쏠렸습니다. 셀레스트의 시신이 데이비드 버크의 차에서 발견되자 LAPD의 수사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0에서 100으로 치달았죠. 디사비디의 변호사가 재빨리 그의 의뢰인이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성명을 발표했지만 사실 그들이 달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수사관들은 모든 사실을 엮어 맞추려는 고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명백히 차 자체였습니다. 할리우드 힐스에 버려졌고 그 뮤지션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디사비디를 셀레스트와 현장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좀 더 복잡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소문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끈질긴 소문 중 하나는 셀레스트와 디사비디가 오른쪽 검지에 똑같은 CHHH 문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이 세부 사항은 검시관 보고서에 언급되었고 최근 버크의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목요일 LAPD 형사들은 디사비디가 머물고 있던 할리우드 힐스 자택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곳은 그의 팀원 중 한 명이 임대한 것으로 알려진 렌탈 숙소였습니다. 경찰은 여러 개의 증거물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이 목격되었고 법 집행 소식통은 전자기기와 컴퓨터를 포함한 다양한 물품을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셀레스트를 그 집에 특정할 수 있는 법의학적 증거나 디지털 통신 기록을 찾으려는 희망이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구축하는 동안 그들은 또한 테슬라의 온보드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현대 차량은 기본적으로 모든 주행과 목적지를 추적하는 움직이는 데이터 기록 장치입니다. 그 데이터는 셀레스트의 죽음과 결국 차량 유기에 이르기까지 특정 장소에 차가 있었던 명확한 타임라인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해답은 그 데이터 안에 잠겨 있었고 수사관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이 수집되는 동안 거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알리바이. 디사브이디는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위들드 월드 투어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발견 이틀 전에 시카고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투어 일정이 그에게 철통 같은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 예를 들어 다른 누군가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공중에 떠돌며 정황 증거가 그를 피해자와 점점 더 가깝게 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의 직접적인 연루에 대한 불확실성의 안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음악계는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애틀에서의 단 한 번의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다 수사가 강화되면서 디사비디의 남은 미국 투어 전체가 조용히 취소되었습니다.
발매 예정이었던 그의 앨범 디럭스 버전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 젊은 스타를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던 산업은 이제 그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밝게 타올랐던 경력은 이제 살인사건 수사의 그림자에 휩싸였고 오싹한 질문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말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참혹한 사실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포럼과 소셜미디어에 의해 불붙은 대중의 관심은 데이비드 버크가 가장 취약했고 가장 정직했으며 가장 찬사를 받았던 한 곳, 바로 그의 음악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그의 날것의 감정으로 칭찬받았던 그의 가사는 이제 이 역겨운 새로운 맥락 속에서 샅샅이 조사되고 있었습니다. 예술은 증거로서 재검토되었고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심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가사 수사의 중심에는 물론 로맨틱 허미사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를 스타로 만든 노래, 수억 회의 스트리밍을 기록한 노래. 이제 그 제목이 셀레스트 리바스의 운명에 대한 잔인하고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노래? 자, 한번 분석해보죠. 노래는 조용한 공포감으로 시작됩니다. 무서워. 네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이별의 맥락에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세 소녀와 얽혔다고 알려진 20세 아티스트의 맥락에서 그는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결과? 폭로되는 것? 그리고 후렴구가 나옵니다. 그토록 끔찍한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된 구절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넌 죽었어. 그리고 난 울지도 않았지. 아니, 눈물 한 방울도. 2022년 인터뷰에서 디사비디는 이 구절을 비유적인 죽음, 자신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정신적으로 누군가를 삶에서 내쫓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진행됩니다. 후렴구의 두 번째 부분은 이 오싹한 변화를 전달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난 널 죽였어. 그리고 난 후회조차 하지 않았지. 내가 이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하지만 사실이야. 난 널 증오해. 넌 죽었어에서 난 널 죽였어. 로의 변화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디사비디 자신은 그것을 주도권을 잡는 행위, 감정적 연결을 끝내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살인사건의 그림자 속에서 그 설명은 그저 증발해버립니다. 후회조차 하지 않았지라는 구절은 시신을 냉담하게 처리한 것과 끔찍하게 일치하는 냉정함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 난 널 증오해. 는 이별 후의 분노라기보다는 치명적인 것으로 변질된 유독하고 강박적인 집착의 독설처럼 느껴집니다. 가사의 수렁은 더 깊어졌습니다. 디사비디가 2025년 3월 소셜미디어에 직접 올린 한 스니펫은 오싹한 예고에 또 다른 층을 더했습니다. 한 소녀가 우는 음성 메시지 위로 그는 랩을 합니다. 2016년 11월, 난 고등학교에서 팔고 있었지. 아무도 날 잡지 못했지만 너무 일찍 말해버렸네. 맥락은 약간 불분명하지만 아무도 날 잡지 못했지만 너무 일찍 말해버렸네 라는 구절은 프로이트적 실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지만 어쩌면 자신의 음악 속에 단서를 남기고 있었던 남자의 자랑처럼 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대중은 끔찍한 퍼즐을 맞추고 있었고 음악이 그 안내자였습니다. 각 가사는 잠재적인 단서였고 각 노래는 집착과 궁극적으로 죽음의 이야기의 한 장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한 시를 썼던 예술가는 이제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본을 썼을지도 모르는 괴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셀레스트 리바스의 끔찍한 죽음은 단지 팝스타와 잠재적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을지도 모르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기 훨씬 전부터 경고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셀레스트의 가족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매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실종을 신고하고 나이 많은 남자와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했지만 경찰은 그녀를 단지 가출 청소년으로 치부하며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가출 청소년이라는 꼬리표는 실종 아동 사건의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경찰 대응의 시급성을 낮추고 비난을 피해자에게 돌립니다. 셀레스트의 경우 그것은 1년 넘게 성인에게 잠재적으로 그루밍 당하고 통제당하고 있던 아이가 집중적인 수색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2024년 4월에 당국이 가족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셀레스트는 오늘날에도 살아있을까? 라는 끔찍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집니다. 이 사건은 또한 유명인들이 가진 막강한 권력에 혹독한 빛을 비춥니다.
데이비드 버크는 단지 나이 많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바이럴 센세이션, 디사위디였습니다. 그 지위는 쉽게 조작될 수 있는 수준의 접근성과 신비감을 부여합니다. 셀레스트와 같은 젊고 감수성이 예민한 팬에게 그녀의 우상으로부터의 관심은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도취적인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명성이 그가 눈에 띄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방패 역할을 했을까요? 누가 무엇을 알았고 누가 외면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디사위디의 전체 전문 측근들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법적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가사가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이것은 새로운 논쟁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검사들은 스눕독부터 영서그에 이르는 아티스트들이 연루된 형사 재판에서 랩 가사를 자백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비평가들은 가사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언론과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특정 장르와 아티스트를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는 반면 폭력에 대해 글을 쓰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동일한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검사들은 가사의 범죄를 반영하는 특정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것이 일기장처럼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최근 예술적 자유비범죄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검사가 예술적 표현이 배심원단에 공개되기 전에 별도의 심리에서 그 관련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만약 데이비드 버크가 기소된다면 로맨틱 허미사이드가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싸움은 획기적인 법적 전투가 될 것입니다. 배심원단은 그의 말을 은유로 볼까요? 아니면 동기로 볼까요? 시로 볼까요? 아니면 증거로 볼까요? 셀레스트 리바스의 죽음에 대한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명확히 하자면 아직 어떠한 혐의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확인된 사망 원인과 더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사건을 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의문점들은 압도적이며 여론의 법정은 확실히 이미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티스트의 가사를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예술적 자유의 침해일까요? 아니면 그 유사성이 너무나 명백할 때 정의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일까요? 그의 음악 속에 집착의 징후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이며 더 많은 업데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과 실제 범죄와 문화가 충돌하는 다른 심층 분석에 대한 정보를 계속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클릭하여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현재로서는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는 자유인으로 남아있으며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이 주변에서 무너지는 동안 당국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투어는 취소되고 앨범은 보류되었으며 그는 자신의 이야기 속 유령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비극은 다층적입니다. 그것은 잔인하게 생명이 꺼진 15세 소녀 셀레스트 리바스의 비극입니다. 경보를 울리려 했지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바로 그 시스템에 의해 실망한 한 가족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술이 삶을 모방하거나 어쩌면 삶이 예술을 모방하는 오싹한 비극입니다. 로mantic 허미사이드라는 노래는 다시는 예전처럼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슬픈 팝송에서 잊혀지지 않는 유물로 변모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이별 노래가 아닙니다. 이제는 잠재적인 자백이자 테슬라 트렁크 속 부패한 시신으로 끝난 실제 공포 이야기의 사운드 트랙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난 널 죽였어 라는 구절은 이 사건의 무게와 함께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는 실연의 노래로 세상을 사로잡았던 젊은 스타의 이미지와 그의 가장 위대한 연기가 괴물을 눈에 띄지 않게 숨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지켜보고 있으며 셀레스트를 위한 정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